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내일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소환 시도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 결국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입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2차 출석 통지서도 결국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총무 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발송한 건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된 겁니다. 전자공문 역시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성탄절 오전 10시로 계획한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조부는 일단 당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날짜를 정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법도 제기되는데 사실상 이번이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하는 방식이나 서면 조사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김건희 여사 살해 당시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만큼 공수처가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남은 건 체포영장 카드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공수처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소환에 불응을 하면 본부장님 이제 체포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소환에 응한다면 공조수사본부에 함께하는 경찰도 대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은 직무 권한이 잠시 정지됐을 뿐 엄연한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수사가 진행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했지만 탄핵 서류 역시 일주일 넘게 반송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송달이 완료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 심판 서류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강수를 뒀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서류가 발송 완료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199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류를 대리인에게 주거나 집 앞에 놓고 올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 효력은 우편이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각종 서류를 모두 송달받은 셈이 됐습니다. 24일까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7일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아예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송달 간주와 27일 기일 진행이 무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이번 요구에는 제대로 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기자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NLL에서 실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과 판사, 언론인과 종교인 등이 수거 대상으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주요 인사들 외에도 광범위한 체포 작전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일반인은 물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수첩에 적힌 구상대로 진행된 정황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여기에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와 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거는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도 언급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실명이 써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거-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계엄 당시 군에서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경찰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한창입니다. 방첩사 수사 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네.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없었습니까?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인사들 외에도 광범위한 체포 작전을 펼치며 사회 전반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 회동은 합동수사본부의 별도의 수사 2단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2단 출범에 따른 인사발령 문건도 국방부에서 확보했는데 첫 번째 임무는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였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 안산 점집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두 차례 회동을 주도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9.3의 육군 제2기갑 여단장까지 참석해 계엄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 후 합동수사본부 산하의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는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수사 2단을 만들고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 명 규모로 구성한다는 세부 실행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2단 출범을 위한 인사발령 문건까지 국방부에서 확보했습니다. 계엄 포고령 발령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2단 문건을 전달해 구체적인 인사계획 작성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위시한 수사 2단의 첫 임무를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정보사령부 소속 계엄군은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 전산실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정보사 정모 대령 역시 케이블 타이와 두건 등 강제 통제 방안을 활용해 선관위 직원을 제압하려 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한 수사 2단 의혹이 관련 물증으로 확인되면서 선관위 장악 전모의 실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알려진 것처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이 내용이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 전모를 푸는 단서가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계엄군의 계획과 지시에 포함됐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공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은 지난 3일 밤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문구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은 포고령에 국회에서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한다는 부분과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처리 방법을 언급한 건 포고령 위반자는 체포하고 처단한다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첩과 포고령 사이의 연관성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도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또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 역시 실제 논의 정황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의혹 등과 비상계엄 사이 연관성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경찰은 수첩의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실제 계엄군 계획이나 지시에 포함됐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첩 내용은 노 전 사령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등 추가 자료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군정보사령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를 거쳐 간 예비역들이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현역 군인들이 여기에 가담하면서 정보사가 이번 계엄의 핵심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부대로고만 알려졌을 뿐 규모나 임무 등은 철저히 비밀입니다. 신분을 위장하고 세계 각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사시 북파 공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지난 7월에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위험에 빠지자 이들을 모두 철수시킨 적도 있습니다. 평시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대북 응징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지에서 국가의 안보에 헌신하던 정보사가 엉뚱하게도 이번 계엄 모의와 실행의 핵심 조직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보사 전현직 사령관은 물론 여기에 가담한 혐의로 전 정보사 출신 대령까지 구속된 겁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나 계엄 당시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납니다. 각 군부대 배치 방안, 별도의 수사단 구성과 함께 북방 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도 발견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육군 기갑여단장이 판교에 있는 정보사 사무실로 향하기도 했고 북파 공작 훈련을 받던 HID 요원들까지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그런 비슷한 류의 보도들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햄버거 배동에 참여하는 등 정보사는 6년 전에 제대한 민간인 노상원에 휘둘린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부대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험지를 마다하지 않는 사이 벌어진 일부 지휘부의 그릇된 선택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협을 가하겠다는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절차 지연은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정주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동조당이란 말에 반발할 게 아니라 내란 동조를 안 하면 된다면서 오늘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조금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한 대행은 물론 국무회의 다른 참석자들까지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하면 거부권에 피해 밀린 법안들을 공포할 수 있다는 강공책까지 제기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찌르겠다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해당하는 200석이라는 주장도 또 한 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특검법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동시에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겠다며 총력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성되는데 여기서 국회 추천 몫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한 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애초 민주당 내에선 국정 공백을 우려해 한덕수 대행 탄핵에 신중론이 상당했지만 끝모를 여야 대치로 탄핵 불가피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서 보낸 답변에서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도 이론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위원 가운데 5명이 추가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의사결정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 국무위원 5명이 더 탄핵소추되면 참석 가능한 인원은 10명만 남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렘린궁이 내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적 밀착을 더욱 과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해마다 5월 9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불공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러시아 크렘린궁은 내년 80주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러시아 국방장관도 북한군을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했다며 긍정적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년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더욱 밀착된 북러 군사 관계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3일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군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파병은 전쟁 장기화 속에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 서방의 주된 평가였는데 러시아가 먼저 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제안한 것이라는 게 미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사했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북러 군사적 협력 강화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통화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이 담긴 17초 분량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2년 전 6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날짜로 지목된 2022년 5월 9일은 대통령 취임 전날이자 재보궐선거 후보자 발표 하루 전입니다. 이후 검찰은 명 씨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포렌식 분석을 통해 2분 30여 초 통화 녹음 원본 파일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원본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당시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선 공천에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불편한 것 같다는 명 씨 말에 윤 대통령은 윤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며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란 것도 몰랐다고 밝힌 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걸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50여 분 뒤 명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고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란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전후 책임당원 대상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메신저를 통해 윤 대통령에 4차례 전달한 내용도 검찰 확보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명 씨 측은 황금폰 제출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강혜경 씨도 명 씨가 보석 청구용으로 황금폰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계자인 강혜경 씨를 18일 만에 다시 검찰청으로 불렀습니다.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관련 조사를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강 씨는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제출한 건 보석 청구용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폰 제출했다 했을 때 이제 보석 청구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법원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진행을 위해 증거 목록과 증인 채택 등을 정하고 추가 일정을 정하는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명 씨 측은 기존 입장대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증거 은닉 교사와 관련해선 법리적 다툼이 많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명 씨 측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요청한 보석 청구에 대한 신문도 열렸는데 변호인은 황금폰을 이미 검찰에 제출해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보석 심리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제거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다음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내년 1월 2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황금폰에서 확보한 많은 양의 녹취 파일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주도하는 등 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까지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인데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햄버거 가게에 전현직 군인들을 불러놓고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실거주한 것으로 전해진 경기 안산의 점집에서 찾은 이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여 쪽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NLL은 북한의 황해도 지역과 인접해 연평해전 등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잦았던 곳입니다. 경찰은 이뿐 아니라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만큼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까지 계획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경찰은 다만 실제로 NLL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무인기 평양 투입 지시 의혹 보도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 가운데 일반 이적죄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수천 메모를 실마리로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며 대상자들의 수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일부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글자 말고도 사살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게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의에 저희가 조사한 것과 거의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은 지 21일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13일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2차례 실패한 가운데 경찰은 비화폰 통신 기록과 같은 중요 자료를 보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됐던 비화폰에 대한 자료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비화폰 통신 내용은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지난 11일과 17일 압수수색이 경호처 비협조로 실패하자는 고육 지책입니다.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불응해서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17일 압수수색하려던 비화폰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도지호 경찰청장 겁니다. 도 청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통화를 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을 못 해주니까. 조 청장, 예.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중요 지시를 내렸던 비화폰도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공조부는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확보했지만 경호처장 승인이 필요한 비화폰과 통신 기록은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조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 뒤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됐지만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오는 25일 예정된 공조본의 2차 소환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정리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게 됐는지 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자기네들이 어떤 수사의 범위라고 생각한 부분에 한해서만 대통령은 답답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와 심판에 필요한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 지연 전략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반송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한 19일을 발송 송달 시점으로 판단하고 서류가 도달한 날은 20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오늘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어제 청문회를 마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등 3명의 임명 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제에 이어 오늘 청문회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심사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 전날인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국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심사숙고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엔 날짜까지 정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서둘러 공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화요일에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시한 직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쟁점 법안 6건 때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관련 수사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선 예측 불가입니다. 만약 야당의 공언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한다면 정부 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늘까지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모레 본회의도 있는 만큼 즉각 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탄핵을 약간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현재까지 당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차기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당내에선 그간 권성동 권한대행이 당분간 겸임해야 한다는 원톱 체제와 비대위원장은 따로 뽑아야 한다는 투톱 체제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오늘 의총을 통해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진행된 선수별 모임에선 투톱 체제로 의견이 모였고 구체적 후보군엔 오선 중진,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이 문구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선관위가 노태학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쓸 수 없다고 한 구두 통지를 뒤집은 겁니다. 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수막 논란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이 문구를 걸려 했다가 불가방침을 받았다고 공개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은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불참, 정현욱도 내란 공범이다고 주장한 조국혁신당 현수막은 허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선관위는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일단 물러섰습니다.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가 결국 입장을 바꿨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의 전수조사를 단행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내란 공모 등등 해서 이제 현수막이 붙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전국에서 선관위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했다는 지적에 이번 현수막 논란은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로 소비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부터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인 17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11월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달의 12.3포인트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에 12.6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여행 플랫폼 4곳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는 앱 편의성과 여행 상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고객센터와 개인정보 보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류 회장이 내년 1월 20일에 열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고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호현 SM그룹 회장도 한미동맹 친선협회 추천으로 초청을 받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과 충북 북부에 나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북 북동 산간에는 어제 추가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한파경보가 내려진 연천과 철원은 영하 12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 영하 4.1도, 충주 영하 7.2도, 안동 영하 2.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중부지방은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청주 4도가 예상됩니다.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동안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강원 남부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야당이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첫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목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계엄 사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미리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제가 행하는 그 탄핵 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마 후보자는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무겁다고 밝혔고 어떤 법정형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 정 후보자도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 지시가 위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탄핵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보낸다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며 초선 의원들에게 여론전도 주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직무정지가 아닌 대통령 자리가 아예 비는 거리 상태에서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동시에 야당목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이념 편향적인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헌재 불복 절차도 예고했는데 결국 최종 임명 여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모레 출범을 합니다. 여야 모두 국정 공백 부담은 마찬가지인 만큼 우선 손을 맞잡은 모양새인데 곳곳에 난관도 산적해 있어서 협의체 순항에 회의적인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박정윤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간 인적 구성 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우선 첫 회의에선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엔 원내대표가 주도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양당의 당대표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 이틀 정도 오늘 내일 준비를 쭉 해서 26일 날 실무협의회에서 그 조정을 한 다음에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여파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 속에 협의체가 겨우 닻을 올린 셈인데 문제는 당장 의제부터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과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한다는 구상인 반면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먼저 좀 임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보고 내년 예산을 좀 빨리 조기 집행을 하자. 이것을 좀 주안점을 우리는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추경 연초 편성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추경을 미루기보다는 재정 투입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협의체의 한 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야당이 오늘까지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을 한 대행이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자칫 협의체가 출범도 전에 자초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사일정 문제에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데 야당은 계엄 사태 대정부 질문을 위한 추가 본회의가 필요하다 주장하지만 여당은 이미 관련 현안 질문을 한 만큼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동상이몽 속 우선 협의체 출범에는 합의했지만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현안들의 입장차를 좁히지 않는 한 빈손으로 끝날 공산도 적잖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건지 지위와 권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해당 건은 쟁점이 매우 치열한 사안으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한 관련 규칙 개정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한 전체 회의에서 사회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가 연내 귀임을 조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인 김대기 대사의 부임이 불투명한 만큼 주중대사의 장기 공석이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남아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난처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첫 4강 대사 가운데 하나로 부임한 정재호 주중대사. 취임 일성으로 위기에도 끊기지 않는 고위급 소통 채널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소통 채널의 숫자나 빈도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 시에도 다치지 않고 소통이 가능한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충암고 동창인 윤 대통령과 친구란 점을 부각한 말로도 해석됐는데 되려 마이너스로 작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중국 견제 압박 전략에 편승하면서 한중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4월 힘에 의한 타이완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6월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설화까지 겹쳤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 대사 모두 상대국 정부의 기피 인물이 됐다는 말이 돌 정도로 바닥을 친 한중 관계. 결국 대사 동시 교체로 가닥이 잡히면서 반등을 꾀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계엄령과 탄핵 정국 속에 또다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김대기 신임 대사의 부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 대사는 연내 귀임을 위해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관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귀임 명령입니다. 주중대사의 장기 공백이 우려된다지만 남는다 한들 유명무실하게 임기만 채울 공산이 큽니다.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는 연내 부임할 예정인데 시진핑 주석의 신임장을 누구에게 전달할지 어정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제막을 강행했습니다. 동상 설치를 두고 철도공단과 법정 다툼까지 벌어진 가운데 시민단체도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동대구역 광장 3m 크기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건립을 추진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근대화 중심 도시의 상징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공과가 있습니다. 과만 들춰내지 말고 공이 있다면 그 공도 기려야 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광장 소유권을 가진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철도공단은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곤란할 거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반대한다. 네. 수차례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저희 산하기관인 시설공단과 같은 생각으로. 시민사회의 반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탄핵과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시점에 홍 시장의 대권 도전에 대구시 세금이 쓰였다고 비판합니다.
박정희라는 이러한 상징이 어떻게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의 하나의 상징 같은 이런 인물이잖아요. 보수 세력들의 결집과 그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서기 위한 자기 힘을 모으려는 그런 획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단체는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시민사회의 극심한 반발에다 법정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홍준표 시장의 대선 출마와 맞물린 정치적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자연계 논술시험 수험생 측이 선고기일이 정시 접수 마감 시한 이후로 잡힌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현장 출동 때 보호와 배려를 이유로 여성 소방관을 배제하는 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지역 사업가에게 국고보조금 사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공금으로 휴대전화나 의류를 산 뒤 다른 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이 경찰 고발과 함께 징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통제됐던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이 5년 만에 개방되고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EOD 발생으로 파행 위기설이 제기된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 개발 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돈을 빌려준 대주단과 협상 시한을 연장해 사업 좌초 위기를 일단 한 차례 모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어젯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유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지고 현장 수습을 위해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며 한때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있고 그 안에선 시뻘건 불길이 폭발하듯 터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도 건너편 도로를 뒤덮을 기세로 뿜어져 나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에서 서평택 분기점으로 가던 25톤 유조차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건너편으로 넘어졌습니다. 3만 리터의 등유를 싣고 상행선으로 주행하다가 이상의 원인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하행선 방향에 전도되면서 사고 충격으로 유조차에서 불이 나면서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자칫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불길이 그냥 순식간에 거기에 붙어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저희는 저희 차에 불이 붙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넘어졌다면 우린 전부 다 불에 다 죽었을 거예요.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일대도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되며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불길이 잡히면서 2시간 만에 양방향 차선 일부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비상겸 충격 여파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으며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금융위기 당시 2000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월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집계됐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2022년 사상 처음 100조 규모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액, 그리고 가맹점 수, 종사자 수 등 업계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플랫폼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여행 상품과 앱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고객의 접점인 여행 고객센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에 나옵니다. 자매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서울시가 인파 사고에 대비해 주요 행사장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CCTV를 통해 밀집 상황을 주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생활 인구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에는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 8만 6천여 명이 밀집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명동이 8만 3천여 명, 여의도가 7만 6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늘과 내일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문화사계 겨울 행사를 열고 오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K-팝 콘서트 등을 진행합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박람회가 열립니다. YTN이 경상북도와 포항시,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오늘 포항 만인당에서 개막식을 열고 이틀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지주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공을 한다면 현대차 그룹을 넘어 세계 3위 규모가 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2위인 혼다, 그리고 3위 닛산이 합병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私たちはこれまでの協業の枠を超え、経営統合に向けた協議を開始するという将来を見据えた重要な一歩を踏み出す決断をいたしました。 혼다와 닛산은 내년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8월 새로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 통합을 추진합니다. 지주사의 자회사가 되어 각각 상장을 폐지하는 데 양사의 브랜드는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차량 플랫폼 공유, 연구 개발 기능 통합, 생산 거점 합리화,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미국 테슬라나 중국의 비아디 등 해외 업체에 밀린 것이 이번 합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中国勢の台頭、それから新興勢力含めてですね、だいぶその自動車の構図が今変わりつつあるということで、それは何を意味するかというと、その自動車モビリティというですね、観点でその価値そのものが変わっていく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혼다와 닛산의 글로벌 생산량을 합하면 735만 대로 선두인 도요타와 2위 독일 폭스바겐에는 못 미치지만 730만 대인 현대차 그룹을 밀어내고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혼다와 닛산 지주회사의 미쓰비시 자동차도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달인 내년 1월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긴 불황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최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의 한복판에 섰던 롯데케미칼. 수익성 악화로 인한 채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내놨습니다. 한때 확실한 돈벌이 사업이었던 석유화학 산업이 깊은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9조 원 넘게 벌어들이던 국내 4대 석유화학 기업들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5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중국과 중동의 저가 물량 공세로 공급 과잉이 심화한 탓입니다. 이에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공급 과잉 설비를 합리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강하며 고부가 제품 전환을 돕는 게 큰 골자입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3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살필 계획입니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회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 재편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의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에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과 함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만한 유인책과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들의 추가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제 마약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려던 단기 체류 외국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을 눈 덮인 산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눈이 덮인 야산에서 커다란 가방을 맨 여성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서성입니다. 마약 배달책인 타이완 국적 36살 A씨입니다. 등산로에 숨겨둔 필로폰 약 600g을 챙겨 내려오다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 4명에 포위됩니다. A씨에게 지시를 내린 건 국제 마약 조직에 속한 중국인으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A씨 같은 단기 체류 외국인 마약 배달책 2명을 더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33살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은 서울 강남에 있는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약 1kg을 국제 우편물로 받았다가 53살 일본 국적의 남성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하려다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해외 조직으로부터 항공권과 체류 비용을 받고 마약 배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단기 체류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경우 그 정식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외국인과 달리 그 사진 정보나 지문 정보가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 등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최근 암거래가가 상승한 우리나라에 직접 마약을 유통하려는 국제 조직이 늘고 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크리스마스에 예정된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 장소 대관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이 씨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게 직접 발단이 됐는데 법적 대응까지 예고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수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던 구미 문화예술회관의 정막감이 감도입니다. 공연을 이틀 앞두고 장소를 빌려준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자제 요청에도 이 씨가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돼도 좋다는 정치적 언급을 했고 이후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반발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예고된 만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연 중 혹여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구미시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의 대관 취소 통보에 이승환 씨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대관 취소가 안전을 위한 거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구미시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서약서 작성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불이익을 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